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정섭입니다. 오늘은 핵전략의 내재적 딜레마와 북핵 대응 전략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제 핵 보유국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KAMD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야 된다든지, 또는 징후가 보였을 때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든지, 또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제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핵 전략을 생각할 때는 거기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내재적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토의됐던 것들인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에서 참고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 함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핵전쟁 가능성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하면은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와는 다르게 핵무기는 애초에 사용될 수 없는 무기인 것이죠. 핵전쟁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핵 억제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억제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핵전쟁은 막아야 되지만 만약에 핵 억제가 실패해서 누군가가 핵을 먼저 쏜다면 그 다음에는 핵전쟁은 불가피할 텐데 그때는 그 핵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다 중요한 질문이고 꼭 해야 될 질문이지만 문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표 간에 모순이 있고 긴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전략, 냉전 시대 때 특히 이제 핵전략을 둘러싸고 나토의 핵전략을 둘러싸고 양대 진영 간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첫째는 확증 파괴 진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 최소화 진영. 이 확증 파괴 진영이라는 건 뭐냐면 핵전쟁은 재래식 전쟁처럼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응징적 억제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핵을 썼을 경우에 대량으로 다시 핵보복을 함으로써 애초에 상대방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응징적 억제만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대 진영이 서로 그런 핵보복 능력이 있다면 상호 보복의 가능성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느 누구도 선제 핵공격을 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와 반대로 피해 최소화 진영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억제가 깨진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럴 때는 그냥 대도시를 향해서 대량으로 핵보복을 한다는 그런 한 가지 옵션만을 가지고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선택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핵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나온 것이 이제 제한 핵전쟁인 것입니다. 그 위에 확증 파괴 진영은 주로 상대방 진영의 대도시에 대해서 대량으로 응징 보복한다. 이런 억제 메시지를 통해서 핵 사용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은 피해 최소화 진영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서 핵전쟁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두 개 진영 간에 왜 건널 수 없는 어떤 그런 간격이 있냐면 이 피해 최소화 진영이 이제 억제 깨졌을 경우에 어떤 합리적인 핵전쟁 수행 준비를 강조하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군사 표적, 특히 상대방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상대방은 또 불안해서 선제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그 핵 능력을 또 증강시키고 그래서 끊임없는 핵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략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확증 파괴 진영에서 피해 최소화 진영을 비판하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확증 파괴 진영의 단점은 응징적 억제를 의지하다가 만약에 그 억제가 깨졌을 경우에는 마땅한 수단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호 확증 파괴 진영, 응징적 억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그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에
일찍부터 이 핵무기라는 것은 상당히 전장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 인식됐습니다. 그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병 속에 갇힌 두 마리의 전갈과 같다. 그리고 전쟁은 더 이상의 필요하기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국가 목표를 향해서 채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전쟁은 이제는 없다. 핵 시대에서는. 그래서 핵무기는 장군의 무기가 아니라 정치인의 무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핵을 가졌을 경우에는 최선의 전략은 뭐냐? 핵을 방어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보복 협박을 통해서 핵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억제밖에 그런 현실적인 전략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전 그 전쟁의 고대서부터의 전통적인 인질 교환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인질을 교환한 이유가 뭐죠? 전쟁을 다시 재개할 경우에 내가 보낸 그 인질이 희생될 우려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핵 시대에서는 모스크바가 됐던 워싱턴 DC가 됐던 서로 도시가 상대방의 핵보복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마치 인질이 교환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교착을 수용하게 되면은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선제 공격이 불가능한 세상.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경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Second Strike Capabilities.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남아있는 일부는 파괴되겠지만 남아있는 핵전력으로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핵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제2경 능력인데 이것만 있다면 상대방은 선제 공격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선제 공격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뭐 재미있는 비유도 있는데요. 두 개 부족이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독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독침이라는 것은 독침을 맞으면 죽지만 그 독이 온몸에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독침을 맞고 나서 맞은 쪽은 언제든지 상대방에도 또 독침을 날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독침은 서로 가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독침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침이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2경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핵교착을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공포의 균형을 정책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조지 번디라고 이제 케네디 행정부 때 안보 보좌관이었던 그 맥조지 번디는 핵 시대는 역설적이어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안정적이다. 왜냐? 전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제 공격의 유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확증 파괴 능력을 넘어서는 핵무기는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됩니다. 과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불확실하죠. 뭐 자의적으로 소련 인구의 20%나 또 산업 시설의 50%를 파괴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미국이 핵 능력을 증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확증 파괴 진영에서는 핵 능력도 일정 수준이 되면 더 이상을 그걸 증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계 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키신저도 What do you do with it 해가지고 그 더 이상의 핵무기로서 도대체 무엇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유명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의 균형을 존중한다는 뜻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대국도 나를 향한 제2경 능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MAD,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상대방의 군사 표적을 파괴하는 소위 그 대군사 공격 전략은 피해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뭐 핵무기라든지 어떤 핵심적인 군사 시설을 파괴하는 전략은 피하고 대신에 도시를 향한 대도시 인명살상을 그 겨냥한 그런 대가치 표적으로 핵 전략을 구성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상대방의 군사 표적을 파괴하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보복 능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굉장히 전략적 안정성이 해쳐지고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쪽 진영에서는 도시 공격, 그러니까 민간인 살상이 평화와 안정의 토대다. 핵시대의 덕목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 혁신의 악몽, 방어는 어리석고 위험하다. 이런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이 이제 핵무기가 개발되고 나서 방어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국 방어라는 것은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핵 대피소,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보호받는 어떤 핵 대피소를 건설한다든지 어떤 시빌 디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 수천 개 핵 대피소를 짓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코 이런 대피소 가지고 핵전쟁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잘못된 인식과 위험한 환상만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핵전쟁을 대한 진지한 준비로 오인될 수도 있고 또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사회적 이슈까지도 제기가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런 소국 방어보다는 이제 적극 방어, 미사일 방어가 이제 핵심 이슈죠. 상대방의 어떤 핵탄두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미사일 방어의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총알을 총알로 맞춘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기술적 어려움이기 때문에 일부는 막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일정 수준 이상의 핵탄두 미사일을 다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미사일 방어라는 것이 방어자에게 불리한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요격 시스템인데 이 요격 시스템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많은 자원을 들여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공격 미사일을 얼마든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냉전 시대 때 미국에서는 최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공격 미사일 공격 측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 방어를 쌓아도 상대방은 또 그 공격 미사일을 수량을 늘린다든가 모의 탄두를 섞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시키고 또 미사일 방어를 또 건설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끊임없는 군비 경쟁, 더군다나 방어자한테 불리한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방어라는 것이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거죠. 이 1971년에 이제 ABM 조약이 이제 미소 간에 타결되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소 모두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각각 두 군데 외에는 건설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영토와 시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방어를 건설하지 말자고 약속한 건데요. 상당히 좀 약간 이상한 조약으로 비춰지지만 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서로 미사일 방어를 갖추기 시작하면 핵 경쟁을 멈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자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타결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어에 대한 어떤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 이것이 끊임없는 어떤 군비 경쟁, 또 기술 혁신을 향한 어떤 그런 경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비판인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이 대군사 능력을 갖추고 피해 최소화 전략을 한다는 그런 진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해 최소화 진영에서는 앞서 살핀 그 상호 확증 파괴 진영에 대해서 그런 전략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깨질 수도 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 회의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량 보복 위협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약하다는 거죠. 냉전 때 그 나토의 핵 전략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에 대량 응징 보복 전략 같은 경우에 소련이 그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탱크를 밀고 내려와서 서독을 만약에 침범했다. 그럴 경우에 미국의 나토의 핵 전략은 뭐냐? 대량 핵 보복을 통해서 모스크바를 치겠다는 건데요. 과연 이런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 전략으로서 신뢰성이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대통령은 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죠. 여기서 서유럽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소련과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양자택일의 구조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위협은 공허하고 전략으로서도 무책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인 대량 살상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윤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극도의 비관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정을 깔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않기 때문에 어떤 미치광이와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확증 파괴 진영에서는 이 매드라는 것이 존재하면 서로 간에 선제 공격 유인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과연 미소 냉전이 그랬냐는 것이죠. 실증적으로 봤을 때 매드의 전망은 미소가 어느 정도 핵 균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핵 확장을 할 그런 유인이 없다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미소 모두 계속해서 핵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 우위를 추구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계속 떨치지 않고요. 원래는 핵 전력이라는 건 이제 생존성을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견고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미사일을 이제 지상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하 사일로에 깊숙이 숨기고요. 아니면 잠수함 발사 탄도탄 미사일 같이 핵 잠수함 같은 것은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은닉이 되고 또 하나는 핵탄두를 많이 개발하고 또 발사체 수량 확대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이제 의도적으로 리던던시 그러니까 중복을 통해서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남아있는 보복 능력을 가지고서는 대응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매드의 기초인데 문제는 군사 기술의 혁신이 계속 일어나면서 굉장히 그 미사일의 정밀도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지하 사일로에 숨겨져 있는 그런 ICBM도 굉장히 정확하게 또 파괴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감시 정찰 능력이 이제 더 뛰어나게 되면서 해상도가 증가하고 그래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동형 미사일 같은 것들 다 포착해낼 수 있고 특히 이제 수중 감청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해저에 있는 잠수함조차도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미소의 핵균형, 그 상호 확증 파괴라는 그 안정적인 균형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 진영 확증 파괴 진영에서는 뭐냐면 결국에는 디터런스는 페일할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그 깨졌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이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허먼 칸이라는 학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핵전쟁인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핵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 제한전쟁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핵전쟁은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한된 승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제한 핵전쟁인데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상호 합의된 규칙에 따라서 신중히 교전해야 된다. 한꺼번에 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에서 얘기하듯이 뭐 모스크바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핵을 일거에 쏟아붓는 그런 무모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게 단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확전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제한 핵전쟁을 하고 어느 순간에는 합의를 통해서 멈출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멈추는 지점에 미국이 제한적이지만 핵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핵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대한 어떤 대량 응징 보복이 아니라 대군사 표적, 그러니까 특히 소련에 대한 핵무기에 대한 어떤 타격 이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미국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했을 경우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선택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탄두를 현대화하고 또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전술핵 무기, 핵무기의 위력을 낮추는 전술핵 무기를 통해서 이런 제한적인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히 또 비판도 있겠죠.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으로 만듦으로써 이 핵 사용의 문턱이 굉장히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실제 핵전쟁의 가능성을 또 높인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이로 인한 어떤 미소 간의 끊임없는 핵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 가지 진영 간의 이런 어떤 그 딜레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에 취하는 어떤 억제 전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개요만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확정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는 해구산, 핵응징, 그 다음에 재래식 응징, 그리고 미사일 방어 세 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장 억제와 별개로 한국군 자체적으로는 핵 WMD 대응 체계라고 해가지고 소위 예전에 삼축 체계라고 불렸죠. 첫째는 압도적 대응.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하는 대량 응징 보복 전략에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 표적 타격. 이거는 이제 킬체인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여기는 어떤 상대방이 핵 공격을 감행할 어떤 징후가 보인다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개념이 들어있고 또 지도부 참수 작전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사일 방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 냉전 시대 때 봤던 그 두 진영 간의 어떤 그 요소들이 우리의 그 전략에는 다 혼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 수단들이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대량 응징 전략 요소도 있고 어떤 자위권적 선제 대응이나 미사일 방어까지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살폈듯이 이런 그 핵 전략에 내재된 딜레마가 우리의 북핵 관련된 전략에 시사하는 함의는 뭔가,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복 능력, 그러니까 응징 억제와 미사일 방어 간의 어떤 최적 조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를 얼마나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해야 되는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미사일 방어는 당연히 이제 유용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정도 막아냄으로써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반격 작전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죠. 이제 그것이 거부 억제적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패트리어트는 뿐만 아니라 사드도 주한미군에 들여다와 있고 우리 한국군 자체적으로는 엠셈, 엘셈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미사일 방어 역량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사일 방어는 이제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핵 미사일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수량이 많아지면 미사일 방어의 군사적 실효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수십 발의 미사일이 아니라 수백 발, 800여 발, 1000여 발에 이르는 미사일을 다 막아내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이 선보인 KN-23, 24 같이 굉장히 회피 기동, 어떤 풀업 기동까지 하는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요격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미사일 방어에 우리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제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방어자에게 불리한 군비 경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 방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보복 능력, 이제 공격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간의 어떤 상대적인 우선순위 설정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데요. 미사일 방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주요 자산 목록을 선정해가지고 고가치 자산 위주로 그렇게 보호하는 쪽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그 응징적 억제의 보완적 수단으로 우선순위를 정립해서 억제 기제 간의 어떤 최적화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의 억제 전략의 아주 기본은 압도적 대응 역량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량의 우리 첨단 재래식 타격 능력, 우리 재래식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데요. 북한 미사일에 비해서 수량이나 능력면에서 더 우월한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북한의 개선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신념들도 있지만 확장 억제를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의 해구상과 함께 한국군의 이런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춘다면은 냉전 시대 때 프랑스와 영국이 했듯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중첩적인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억제 메시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억제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응징적인 억제 전략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부적 억제 전략의 메시지. 이것이 두 개가 다른데요. 응징적 억제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량 응징 보복하겠다고 평시부터 위협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 어떤 그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나 또 드골의 비례 억제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이 핵을 애초에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핵전쟁 자체를 방지하려는 어떤 사전 억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거부적 억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은 좀 최후로 유보하면서
그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주로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행정부의 어떤 플렉시블 리스폰스처럼 일단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평시부터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이것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적인 대응을 구사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평시부터 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억제 메시지를 두 개를 다 손에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제 교환 관계, 트레이드오프 성격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도발 자체를 예방하려면은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은 자제할 유인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초기 도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확전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확전 통제에 중점을 두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초기에 일정 수준의 도발은 또 해도 된다는,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또 유인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계산식에 주는 영향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군의 응징보복 능력을 어느 시점에 작동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술핵을 일부 썼을 경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량 응징 보복하겠다고 그 위협을 할 것인가 평시에, 아니면은 한미동맹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최후의 순간에 이런 걸 작동시키겠다고 이런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제 타격 개념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대군사, 대지도부 표적에 대한 선제 타격의 문제인데요.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이제 전술핵 개발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비대칭 확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미가 워낙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핵 무기를 쓰기 전에도 재래식 전력에 대응해서 전술핵 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억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사용 문제 굉장히 지금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선보인 이런 전술 무기 같은 경우에는 KN-24, 24 같은 경우에 이런 전술핵 이 전술 미사일에,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이 된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왔을 경우에도 이것이 과연 재래식 공격인지 핵 공격인지 우리로서는 구분이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도 굉장히 전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면 할수록 우리도 어떤 징후가 보였을 때는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된다는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핵 WMD 대응 체계 중에 소위 전략 표적 타격, 킬체인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지금 이건 소위 뭐 발사전 무력화, 레프트 오브 런치라고 해서 어떤 선제적 작전 개념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선제 타격 개념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징후 판단이 굉장히 어렵죠. 과연 북한이 어떤 선제 핵 타격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영상 자료나 뭘 통해서 감지하겠지만 그것이 과연 선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대비 태세를 높이는 것인지 그 징후 판단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이 제2경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되는 어떤 특정한 표적은 우리가 무력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여타 핵 능력이 남아있을 경우에 그로 인한 핵보복을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어떤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핵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위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미가 좀 더 이렇게 선제적인 어떤 선제 타격의 교리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제한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하기도 전에 무력화될 것인가 라는 어떤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전쟁의 문턱이 굉장히 더 낮아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양대 그 진영 간의 딜레마가 우리의 북핵 전략에 미치는 어떤 그런 함의를 살펴보면서 그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핵 전략에 내재하는 모순과 긴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라는 노력과 하고 또 핵전쟁에 대비하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 간에는 어떤 긴장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억제 실패 시에 대비하는 것은 핵 억제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핵전쟁 억제를 극대화한다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군사적 준비를 희생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재한 모순과 긴장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두 가지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의 혼합이 불가피하겠죠.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략적 우선순위는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다 혼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어떤 정비와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대군사 공격,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선제 타격, 이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사일 방어는 필요하지만 그 한계도 충분히 숙지하면서 우리의 응징 보복 능력, 그러니까 타격 능력하고의 우선순위 조정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응징적 억제, 이 압도적 대응 역량에 대신 우리가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핵전략의 딜레마를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불가능한 방어에 대한 너무 집착이나 또는 위험한 확전 후의 추구를 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소 냉전 때도 그랬었지만 한반도도 사실은 쌍방 억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쌍방 억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선제적인 어떤 무력 행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보복 능력이 서로 간에 충분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쌍방 억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좀 더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핵전쟁의 어떤 제한 핵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관념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보다는 위기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어떤 정책 조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